대한민국 서열 1위 회사 삼성전자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44조 원, 미국의 애플은 이보다 28조 원 더 많은 72조 원을 기록하였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와 애플을 합쳐도 따라가지 못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회사, 우리가 사는 이 얼스라는 행성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난해 1년 순이익이 1111억 달러, 하나로 133조 원, 삼성과 애플을 합친 것보다 17조 원이나 더 많은 금액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사우디의 아람코인데요. 아람코가 바로 12월 11일 사우디의 코스피인 타다울 증시에 상장하였습니다. 즉 지금부터는 누구나 쉽게 아람코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람코 주식 하나당 가격은 35.2리알, 11,200원인데요. 총 주식수가 무려 2천억 주에 달합니다. 기업 가치는 이 둘을 곱한 2,240조 원. 삼성전자가 7개 있어도 아람코보다 작은 수준이고 한국의 코스피에 상장된 약 800개의 회사와 코스닥에 상장된 1,300여 개의 회사의 기업 가치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엄청난 사이즈의 회사입니다. 아람코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선 개별 회사로는 아람코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고 토탈, BP, 로얄 더치쉘, 엑선모빌 등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석유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석유 채굴 비용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미국 2위 석유 기업인 쉐브론, 프랑스 1위 석유 기업 토탈, 영국 1위 석유 기업 BP, 세계 2위 석유 기업 로얄 더치쉘, 미국 1위 석유 기업인 엑슨모빌, 이들은 석유 1배럴을 채굴하는데 최소 14달러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사우디의 아람코는 2.8달러, 1배럴을 채굴하는데 2.8달러밖에 들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석유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석유 재고가 많은 기업이 말도 안 되게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다 보니 가장 최근 아람코가 발표한 자산 규모는 총 464조 원에 보유한 현금만 55조 원에 달했습니다. 2천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아람코가 이번에 주식시장에 사상 최초로 상장하게 되면서 전세계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을 추가로 끌어모으게 되었는데요. 사우디의 아람코가 이 돈을 한국에 점점 더 많이 쏟아붓고 있고 일본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움직임에 더욱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아람코의 한국 투자가 단순히 한국 기업들의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본 대기업들의 미래를 통째로 흔들리게 할 만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바로 이 시원하고 통쾌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한국의 현대차와 아람코가 수소에너지와 탄소 섬유 소재 개발 분야에서 손을 잡았는데 현대차가 폭스바겐, 토요타 등을 모두 제치고 아람코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우디가 괜히 현대차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글로벌 뉴스와이어에 따르면 세계 수소차 시장은 매년 65%씩 폭풍으로 성장해 2026년이면 시장 규모가 무려 49.12 빌리언 달러, 하나로 59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렇게 미래 전망이 눈부신 수소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가 일본의 토요타를 제치고 수소차 판매량 세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계 수소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가 넘게 팽창하였는데요. 전세계 판매 중 절반 이상인 52.4%가 바로 한국에서 팔렸습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수소차 점유율은 60%, 2위인 토요타는 35%, 3위 혼다는 6%,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인 사우디의 아람코와 세계 최고의 수소차 기술력을 보유한 현대차가 만난 것인데요. 수소차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일본의 토요타가 완전히 비상사태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점유율도 올해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하여 어느덧 6.5%로 세계 5위까지 성장하고 있는 반면 토요타는 순위 밖에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 환경 규제가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유럽에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5g을 초과하면 1g당 1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즉 전기차나 수소차, 최소한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라면 엄청난 벌금이 붙어 자동차 가격이 대폭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전기차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전기차에 올인하겠다 선언한 세계 1위 폭스바겐을 제외하면 일본의 토요타와 르노-닛산 그리고 미국의 GM도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2021년부터 현대차에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내주게 될 것이고,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1회 충전으로 450km가 주행 가능한 수소 전기버스를 비롯해서 수소차를 사우디에 보급 확대할 예정이고, 스위스에도 2025년까지 1600대의 수소 트럭을 공급하기로 한 것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미 현대차는 토요타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수소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람코와 한국의 협력 관계 때문에 뒷목을 잡은 기업은 토요타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조선업을 따라잡겠다고 중국의 1위 국영 조선사인 중국 선박공업과 2위인 중국 선박중공이 합병한 데 이어서 일본의 1위인 이마바리 조선과 2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도 자본 제휴와 업무 제휴까지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는데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이제 일본의 조선사가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을 넘볼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까지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의 1위 이마바리 조선의 조선 건조량은 449만 톤, 2위 JMU는 228만 톤으로 둘을 합치면 677만 톤입니다. 반면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은 752만 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바짝 추격해 오는 듯 보이죠. 그런데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완전히 코믹한 것이 자기들만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중공업도 이미 대우조선해양과 합병을 결정했고, 핵심 고객이 밀집한 유럽연합이 다음 주에 있을 심사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일본의 조선사들이 감히 비교조차 불가능한 초대형 한국 조선사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역시나 아람코는 세계 1위 기업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람코, 사우디의 국영해운사 바흐리, 두바이의 람르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함께 IMI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어 조선뿐만 아니라 엔진 제작, 정유, 석유화학 분야까지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대박이 하나 나오죠. 사우디가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 위해서 LNG선 12척을 발주하기로 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현대중공업의 LNG선 건조 기술이 압도적으로 훌륭한 데다가 가격 경쟁력도 높아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었는데요. 이미 사우디와 의형제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상당 규모를 현대중공업이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조선사들의 LNG 건조 경쟁력은 한국과 비교해 확연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는 인공섬에 이어 최대 100척의 LNG선 운반선을 발주할 것이라 발표하였고, 여기서도 한국 기업들이 진정한 대박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람코의 하위야 우나이자 가스 저장 프로젝트 2조 2600억 원 규모의 가스전 공사인데요. 이것도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람코로부터 계약 의향서 LOI를 접수하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미 사우디 정부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16년 동안 15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람코의 주식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사우디의 실세 빈살만 왕세자가 자신의 측근인 야시르 알 루마얀 국부펀드 회장을 아람코의 신임 회장으로 임명하였는데, 한국에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인 반면 일본은 뒷목 잡고 쓰러질 일입니다. 만수르보다 35배나 많은 재산, 1247조 원을 가진 남자가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인데요. 포브스가 발표하는 세계 부자 순위 1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보다 재산이 8배나 더 많습니다. 사우디를 움직이는 실세 빈살만 왕세자를 올해 6월 한국에 초청한 것이 신의 한 수였죠.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은 1998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후 최근 빈살만 왕세자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6월 방한은 무척 유익하고 성과가 컸다 라며 건설,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점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반면 빈살만 왕세자가 일본에는 매우 화가 나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우디 국부펀드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운영 중인 120조 원짜리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 가장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전 펀드가 가장 많은 금액을 쏟아부은 우버는 올해 2분기에 6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세계 최대 규모의 공유 오피스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10개월 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해버리자 결국 일본의 유일한 희망인 소프트뱅크마저 1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것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만에 7조 원이 넘는 순적자를 말이죠. 여기에 또 비전펀드가 투자했던 반려견 산책 대행업체 레귤랩스의 지분을 손절 매각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는 손정희 회장이 보유한 알리바바의 주식까지 매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손정희 회장도 괴로운 상황이겠지만 비전펀드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은 사우디는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2호에 투자하기로 했던 사우디 국부펀드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가 아직까지도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원래 목표했던 규모인 1080억 달러보다 무려 30%나 쪼그라든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进攻线上几个球员的跑位，实际上这个赛季度过了开局阶段的那种艰难和调试之后，现在的热刺已经达到了差不多一个很成熟的这样的一个人员组合。没错，孙兴民和哈里凯恩两个人在锋线上组成了一个很好的搭档，两个人谁顶上去谁拉回来，这种彼此之间的跑位策应，我觉得是已经越打越好了。是的，那其实在这里呢，这场球打完之后，孙兴民也是突破了亚洲非常多的一个记录。小仙在这边经过这个数据统计啊，查了一下，总共有这么几个记录。一个呢是一个自然年5大联赛进球记录18球，已经是亚洲的历史第一了。再一个呢是在欧洲为单一球队进球的总记录啊，就是99球为热刺进的这个，也是亚洲的这个第一名的这么一个记录。另外呢就是亚洲球员英超总进球数记录64球啊，也是一个第一的位置。然后呢就是第5次在英超攻破卫冕冠军的门啊，这个近7次面对卫冕冠军5次破门，也是一个记录。再呢就是单赛季前13场5大联赛进球最多的记录，也就是说他在单赛季英超联赛完成11个进球，仅用了13场比赛，那就基本上平均每个这个比赛都是有这个进球的。最后呢就是一个进球效率之王，也就是23脚射门11个进球，逢抬脚必有1/2的概率能够进球。所以说这个记录其实非常的恐怖。这样一名选手，他在于亚洲的整个这个球员里面，他是一种非常可以说是非常突出的一个位置了。所以说为什么现在大家都在热议孙兴民，就是之前有留洋的球员，不仅仅是说韩国、日本，然后包括我们早年间中国的很多足球名宿，在欧洲范围内也都取得过自己的成功，尤其是在英超这个大家公认全球最为激烈、竞争环境最强的这样的一个联赛当中。但是朴智星也好，他拿过欧冠的冠军，他在欧冠联赛的比赛当中有过先发的出场，然后代表曼联也取得了很多的荣誉。但是大家一说到朴智星，大家首先想到的是跑不死三废朴，然后呢他在曼联当中的这种防守属性和他勤勉的属性是给大家留下了很深刻的印象。然后呢你再说香川真司，大家说他在多特蒙德时期怎样，但是到了曼联会感觉略微的有一些遗憾，没有能够打出来。中国球迷去讨论李铁，去讨论孙继海，再讨论早年间的范志毅，说他们的留洋时代，这是中国球员的突破，尤其是孙继海在曼城所取得的成就，大家也觉得这是非常了不起的。但是你要注意，这些人在各自的豪门球队当中，大家可能说他都是属于角色型的球员。是我在防守一端出彩，我在中场以跑不死来著称，说我在进攻线上有偶尔的1个、2个、3个进球，然后马上就会被大家广泛的热议。但是孙兴民在这个赛季所达到的高度，他是第一次一个亚洲球员在英超联赛当中能够成为一个球队进攻的主导，至少是主导之一。而前几年那个词儿叫大腿，现在可能不太流行了。但现在孙兴民在热刺很明显就是起到了大腿级别的作用。对，确实。刚才既然也谈到了孙兴民的进球的一个效率，包括他整个比赛，小乔也说过，几乎每脚射门都可以完成进球。咱们接下来通过这个视频集锦啊，看看孙兴民的球是如何进的，也来看看孙兴民他在进攻端的一些数据和他整个效率的一些数据表现情况。来通过这个进球集锦来了解一下啊，对吧？看看孙兴民，因为呢，在这个体系里边呢，实际上就是他的机会相对来说，你看上去空间会比较大啊。而且在莫里尼奥的这个体系里边呢，球员盲目的射门选择会非常少，
他们一定要把这个球呢打到最有威胁的区域，然后完成射门。这是大胜南安普顿的那场比赛，这个赛季算是很大的一个高光点。正是在这场比赛，当时是英超联赛新赛季刚刚开始没多久，我这场比赛印象真是特别深刻。我接在这场比赛的后面直播，然后还没等到演播室，就听见整个走廊大家一会儿一阵，哇哦，一会儿一阵，然后进球非常多，尤其是孙兴民个人在这场比赛当中打得非常的出彩。是，但是当你把孙兴民这个赛季所有的球都放在一块儿看的时候啊，大家可以来。都说找不同，咱们找找相同，就是有很多这种他的进球的方式，你能够看出这个赛季穆里尼奥对于进攻体系的这种打造，然后你能够看到孙兴民在穆里尼奥的这个进攻体系当中他所扮演的一个角色。为什么都是他最后能够跑到没人的这个区域来完成最后的射门？或者说那些神仙进球，为什么都是他在中圈快速的启动？然后单兵突破好多名防守球员之后，最后再破门得分。得益于这个体系，因为本身呢，孙兴民是一个技术特点很鲜明的球员，他有着不错的基本功，包括这个超强的爆发力和向前的意识。实际上，过往在汉堡和勒沃库森时期呢，包括在热刺的前期，他在边路拿球啊，靠边的时候更多，盘带也更多一些。但是现在呢，穆里尼奥给他安排的工作任务呢，相对来说更加简单直接，就是你插对方防线生出空当去跑位，利用速度摆脱防守，然后到那个核心地带去接球，在很短的时间内形成对球门最大的威胁。穆里尼奥效率加强，穆里尼奥的战术体系当中一定会有一个这样的球员。你国际米兰的时候是米利托，然后到了皇马的时候 ，C 罗也是在穆里尼奥执教的那几年，把自己单赛季的进球数刷到了一个新的高度。现在到了热刺这边，孙兴民也成为了他想要的那样的一个扮演这样角色的球员。来看一下他本赛季的一个联赛数据。13次出场全部首发，场均84分钟啊，11个进球，4个助攻，射门呢是18次射门，14次射正，传球成功率82.9%，抢断次数有7次。这个相当于14次射门进了11个球，其实效率太高。这平之后，我觉得应该再接一个哈里凯恩在这个赛季的数据。这两个人，一方面我们在单独的讨论孙兴民，但另外一方面呢，你要把这两个进攻球员当做一个整体去看。哈里凯恩这个赛季的进球数据，实际上较之他打得好的那几个赛季是有下滑的，但是哈里凯恩的助攻数据在和孙兴民打得很好的这个赛季里边，是达到了自己职业生涯的一个新高。要知道这个赛季这才过了没到1/3吧，至1/3多一点这样的一个时间。所以其实哈里凯恩在位置上的改变，他的回撤，他和孙兴民两人在进攻线上打得越来越好的这个配合，也成就了孙兴民今天在锋线上这么好的一个数据。昨天赛前英超官方还专门给了一个数据，哈里凯恩和孙兴民两人之间现在互相助攻的这个进球数，在英超联赛当中是排第一，而且遥遥领先。对。是，所以二位老师会不会觉得他这2个赛季的这么一个成长，其实跟他的整体的，包括他的一个团队配合的，因为我之前有看说孙兴民其实之前几个赛季踢球是比较毒的，可能跟他从小的这么一个训练意识有关。说他好像是15岁之前吧，他的父亲不让他参加比赛，只允许他自己在家颠球，所以他整个踢球是非常自我的一种方式。那最近几个赛季似乎跟您刚才说的这个与哈里凯恩的一个配合是有很大的一个程度的关系的呢？我觉得首先不能说毒啊，因为他过往在其他的球队踢呢，球队整体实力受限，他毕竟作为一个爆点，会有很多的持球权。当然，你来到穆里尼奥这个体系里边，他是不允许任何一个球员过多的粘球的，他追求的是简洁高效的进攻。那这样的话，我实际上觉得顶级的球员可以适应任何的体系。切尔西的这批球员可以在孔蒂当年治下打摆大巴，打这个3-5-2，来。萨里来了之后，也可以踢80%控球率的传控足球。现在呢，又换了一种风格，对吧？我觉得球员呢是有能力去适应不同的体系，当然就看教练员你如何去训练，如何去调教这些球员，把他们最大的可能性发挥出来。我觉得这实际上他整个的爆发，我认为更多的原因，一是基于哈里凯恩的一个出色的表现，
最主要的归功于穆里尼奥整个教练团队对于孙兴民的点拨，我觉得是让他开窍了。而且是这样，就是当孙兴民成为了现在的孙兴民之后，你会感觉你看到了他很多的故事。你孙兴民的身上有很多故事。他的爸爸拉着他敲开了汉堡青训队的这个球门，他的爸爸告诉他，在没有达到什么什么的成就之前，你不能谈女朋友。这个其实都是大家看到的故事。那为什么大家没有关心嘉诚有没有女朋友啊？嘉诚的爸爸告诉嘉诚什么时候之前不能谈女朋友啊？那我们关心一下好吗？给我爸打一电话。所以这个就是什么呢？就是孙兴民到达了这个成就之后，围绕着他会有很多的传闻，包括小仙儿刚才说的那个，说之前是不是很毒啊？还有球迷翻出当年的旧账，恰尔汗、奥卢、孙兴民，再加上贝拉拉比嘛，这个是勒沃库森3球王，这3个人就都很毒，然后互相也不传。但是你看另外2个人，现在他可能无法达到孙兴民这样的一个成就。